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튜브의 MC 김혜민입니다. 혹시 입안에 생기는 작은 상처나 통증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구강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입속에서 조용하게 자라나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구강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의 이재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역과 이재열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구강암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이게 입속에 생기는 암이다 정도는 알겠는데 사실 구강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구강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구강이라 하면 입술 안쪽에 치아를 포함하는 상악골, 하악골, 그 안쪽에 있는 혀와 뒤쪽에 입천장과 목젖, 편도까지를 다 이제 구강이라고 하고, 이 구강 안에 있는 구조물에서 생기는 암을 이제 구강암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 암종입니다. 이건 이제 구강이 이제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막에서 기원하는 편평상피세포 암종이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침샘이라든지 혹은 턱뼈에서 생기는 육종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침샘암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기원의 암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적으로는 이제 혀에 생기면 설암, 입천장에 생기면 입천장암이라고 하는데, 부위적으로는 혀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강암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흡연이나 음주 많이 하면 우리 입안에 독성 물질을 막 끌어넣기 때문에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100% 특정한 원인이 이제 구강암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데, 동남아시아나 혹은 대만에서 많이 이제 기호식품으로 사용하는 빛낭나무 열매, 가장 1차적인 구강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하고 음주를 같이 할 때는 그 구강암 발생률이 아주 높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흡연과 음주가 치명적이라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HPV 바이러스 때문에 구강암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최근에는 HPV 바이러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구강암의 한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강암은 특정 연령대나 혹은 특정 성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고령에서 이제 자극을 더 많이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고령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특히 남녀 비율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흡연을 남자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에서 조금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네요. 혹시 나의 입속에서도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신다면, 걱정되신다면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교수님, 사실 이 구강암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입안이 헐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입안이 자주 헌다거나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게 구강암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더 있을까요? 네, 입안이 헐은 것들이 잘 낫지 않는다든지, 혹은 입안에 하얀 반점이라든지 혹은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긴다든지, 입안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들이 2주 이상, 보통의 궤양들은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저절로 낫게 되는데 3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그런 의심을 해보고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강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거치면 좋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입속에 생기는 암에 대해서 다른 암과는 좀 다른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구강암은 1차적으로 수술이 1번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수술을 1번으로 두고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발생 부위나 혹은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 혀에 생기면은 혀를 건강한 조직을 포함해서,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잘라내는 것, 혹은 위턱이나 아래턱뼈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위턱의 일부라든지 혹은 아래턱의 일부, 치아를 포함해서 이를 제거하는 이런 수술들이 필요하고, 또 편평상피세포 암종 같이 암종의 경우에는 림프절을 따라서 이제 목으로 이제 전이를 해서 다른 신체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에 대한 림프절에 대한 예방적인 청소술이라든지 혹은 림프절이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 목적의 림프절 청소술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강 내 일부를 좀 제거를 한다면 그 모습도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기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당연히 이 제거가 되면은 기능적으로나 혹은 심미적으로 아주 많은 이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원래대로 완벽하게 복원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재건술 같은 게 들어가겠죠? 재건술이라고 하면은 없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씹고 말하고 이제 저작하고 삼키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재건술을 시행을 하고 또한 이 구강과 얼굴은 외모적으로 아주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심미적으로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건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100%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 재건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소의 크기 아주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소를 제거하고 1차 봉합술로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건술이 특별히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작거나 혹은 주변 조직에서 이제 당겨서 피판을 형성해서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소 피판이라고 이제 뒤쪽에 있는 지방 조직이라든지 혹은 다른 살들을 이제 옮겨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크다든지 막아야 될 부분이 이제 광범위하고 혹은 뼈나 점막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재건이 필요할 때는 이제 유리 피판으로 이제 혈관을 연결시켜서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조직을 이식해주는 이런 재건술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 피판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위턱 같은 경우에 특수한 틀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턱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수술용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용 가이드를 만들고 수술 시에 정교하게 미리 계획된 대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수술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도 상당히 정교한 치료법으로 보이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는 않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손목에 있는 살이라든지 혹은 허벅지에 있는 살을 혈관과 같이 연결해 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정강이 비골 이식이라든지 혹은 이제 장골 이식, 엉치뼈에서 보통 혈관과 같이 이식을 해주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구강이 우리 말을 할 때 발음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음식 섭취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술 후에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혀나 혹은 하악골 같은 것들을 많이 절제를 하게 되면은 연화나 발음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건술을 충분히 잘 시행을 하고 그 재건술 시행한 것들을 또 본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을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연화나 이런 발음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 재활의학과하고 협력을 해서 연화 평가를 하고 연화 재활 같은 것들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치료법도 워낙에 요즘 기술이 좋다 보니까 다양하게 접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암 치료 전후로에 방사선 치료 많이 한다고 하던데 혹시 구강암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 수술이 1번인데 그 이후에 재발의 위험이 높거나 혹은 병기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암요법하고 방사선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동시 항암 방사선요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와 재건술 또 다른 치료법까지도 알아봤는데요. 회복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유리피판, 혈관 이식술을 포함하는 이런 재건술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 입원 기간 한 2, 3주 정도 필요한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혹은 1년 이상까지도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재활과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구강암 이제 치료법과 진단 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예방법 먼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금연을 하고 절주를 하는 것이 이 구강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구강 위생이 안 좋을 때 구강암을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강암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투 OX 퀴즈.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강암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높군요. 네, 구강암은 전반적인 암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예후가 좋은 암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발률도 30-40%로 높기 때문에 이거 재발을 좀 잘하는 암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초기에 발견할수록 재발률이 낮아지니까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구강암 수술을 하면 임플란트는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임플란트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턱뼈를 잘라내고 나면은 거기 재건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을 하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앞서 말했던 유리피판을 통한 재건을 통해서 턱뼈를 다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기능을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이런 시술들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하면 그 임플란트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임플란트나 혹은 다른 보철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전자담배, 니코틴이 없어서 구강암과 관련이 없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전자담배에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포름알데하드나 혹은 아세탈데하이드 같은 다른 발암 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자담배가 이제 구강암과의 관계는 아직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진 않지만은 이런 발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구강암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자담배가 더 나을 것도 없다라는 말씀.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강 청결제의 고농도 알코올이 구강암을 높인다? 하나, 둘, 셋. 세모 정도로 다 하겠습니다. 중간. 네. 오. 고농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구강 청결제도 이제 음주와 비슷한 효과를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구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오랫동안 이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청결제를 장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는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알코올은 알코올이니까 좋을 게 없네요. 원래 담배 피고 나서 이거 구강 청결제 사용 많이 하잖아요. 치명적이겠는데요. 알코올이 포함 안 돼 있는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안전한 제품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구강 청결제는 아주 고농도의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하는 그런 청결제는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 인증을 통과된 건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강암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 하나, 둘, 셋. X로 하겠습니다. 이 유전적으로 암에 취약한 유전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가족력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구강암이 유전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족력이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한 암들은 가족력이 굉장히 큰데 구강암은 또 예외네요. 오늘은 구강암의 원인과 진단, 치료, 그리고 재건술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외래로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한 번도 안 아팠다고, 이렇게 암에 걸릴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 구강암은 통증이나 혹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질을 하거나 할 때 구강내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혹시 상처나 혹은 다른 이상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항상 치과나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입안에 있는 작은 상처, 덩어리, 염증들 꼭 크게 아파야지만 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교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입안에 있는 작은 그런 이상 증상들이 있다면 2주 기억하시고 2주 동안 지속된다면 병원으로 꼭 향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건강 튜브.